안녕하세요. 이상미 강사입니다. N만이 N시간 만에 ICT 기술 이야기 시리즈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도커 컨테이너 1시간 만에 이야기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컨테이너를 검색하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컨테이너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건들을 담아서 유통하는 데 사용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이런 컨테이너들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집을 지어서 살기도 하고 창고로 쓰기도 하고 상품을 물건들을 유통할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냉장 컨테이너라고 해서 냉장 설비 또는 냉동 설비를 하고 있는 컨테이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냉동되어 있는 어묵을 서울까지 배송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유통하는데 컨테이너에 담아서 이동하는 시간이 5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냉동된 상품을 이러한 일반 컨테이너에 담아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모듈은 전부 다 녹아서 상품의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냉동 설비가 되어 있는 곳에다가 냉동 식품들을 집어넣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유통을 했을 때 냉동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서 유통이 된다면 상품을 훼손하지 않고 유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게 바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컨테이너가 상품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혁신을 만들었다면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도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 혁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컨테이너를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확인해 보면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애플리케이션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PC에다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죠. 아나콘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파이썬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PC에다가 이러한 운영체제에 맞는 파이썬을 설치해 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VS 코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메모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실행하고 싶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서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app.py라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놨다. 그러면 이 저장된 소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파이썬 하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있는 파일의 이름을 넣어주게 되면 실행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import numpy as np라고 해서 numpy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한 달 동안의 지출과 일 평균 지출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죠. 뭐로요? app.py로. 그런 다음에 파이썬 app.py를 실행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 주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컨테이너가 있죠. 냉동 설비가 있는 컨테이너에다가 냉동 식품을 넣고 건조 설비가 있는 컨테이너에다가 건조 식품을 넣어서 안전하게 유통하는 것처럼요.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텅 비어있는 컨테이너에 앞선 파이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컨테이너를 제작한다면 파이썬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PC에다 뭘 넣나요? 가장 먼저 파이썬을 설치하죠. 그리고 pip 명령 가지고 numpy 라이브러리도 설치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만든 소스 코드를 app.py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요. 이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사용하는 파이썬 app.py라는 명령을 컨테이너가 러닝될 때 시작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일반 컨테이너처럼 설비를 하죠. 무엇을 위한? 상품들을 유통하기 위해서 냉동 설비를 할 수 있고요. 건조 설비도 할 수 있고요. 냉동 설비에 뭔가 추가적인 작업도 필요하다면 넣어줄 수 있습니다. 베이스 이미지, 기본 이미지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소스 코드를 집어넣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입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겠죠? 운영 환경이죠. 이것들이 모두 들어있는 독립된 공간을 바로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컨테이너와 가상 머신을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전에 레거시 환경에서의 운영체제는요. 베어메탈이라고 해서 깡통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서버용 운영체제를 집어넣고요. 와스 환경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동작을 시켜줬죠.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이 동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한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의 정보를 바꾸게 되면 바뀐 정보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달라지면서 공간 내 문제, 전력으로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손쉽게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상화 기술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가상화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서버에다가 직접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가상 컴퓨터에 게스트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각각의 와스 프로그램을 게스트 운영체제마다 하나씩 필요한 만큼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집어넣어서 동작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하드웨어를 할당해 줄 수 있고 가상 머신을 통해서 아이솔레이트, 독립된 공간에서 와스 프로그램들이 각각 격리되어져서 실행되었기 때문에 한쪽의 와스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쪽 와스를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바로 가상화 환경. 지금의 클라우드가 이렇게 가상화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컨테이너 기술이 나왔습니다. 예전 베어메타라고 똑같아요. 애니 인프라스트럭처, 온프로미스 환경의 서버일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환경의 인스턴스일 수도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든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든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AWS가 됐든 GCP가 됐든 애저가 됐든 네이버의 NCP가 됐든 여러 가지 요 클라우드 환경이나 온프로미스 환경의 베어메탈에다 OS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컨테이너 엔진을 넣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 도커라고 하는 아이가 컨테이너 엔진입니다. 자, 이런 컨테이너 엔진이 먼저 설치되고 나면 마치 버추얼 머신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요. 컨테이너는요. 와스, 그리고 또 다른 와스, 또 다른 파란색 와스 이렇게 각각의 컨테이너 기반의 와스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동작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를 가지고 포함해서 가상머신으로 동작되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만 동작되는데 컨테이너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거죠. 앞서 보셨던 이러한 컨테이너가 하나의 와스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와스 프로그램이 동작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 환경,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애플리케이션 집어넣고 돌려주는 그러한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아이솔레이트, 컨테이너 기반이니까 완전히 독립되겠죠. 이런 컨테이너가 하나 더 있다고 빨간색 컨테이너, 파란색 컨테이너, 노란색 컨테이너 전부 다 독립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립적인 상태로 동작되는 구조, 이게 바로 컨테이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차이점을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라고 하는 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술은 아니죠. 뭔가 지금까지 기술들이 계속 성장해 오면서 컨테이너 기술들도 만들어졌는데요. 요 마귀 그림이 있는 게 바로 FreeBSD 로고입니다. FreeBSD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고요. 그리고 V서브라고 하는 기술도 리눅스에서 나왔고 솔라리스에서 존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기술들은 뭐냐면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파티셔닝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던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구글에서 C그룹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C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세스들이 하드웨어 리소스를 가져가는데 나만의 CPU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동작 중인 프로세스가 그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제한된 CPU와 메모리, IO들을 쓸 수가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구글에서 만든 거죠. 언제? 2006년에. 자, 이러한 기술들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파티셔닝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술을 레드햇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레드햇 만든 네임스페이스는요. 이름을 붙여서 특정 스페이스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공간, 실제 서버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PC는 PC의 네트워크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PC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어때요? 전부 다 그 동일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통신하죠. 그런데 이 네임스페이스는요. 또 다른 네트워크를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시켜서 사용합니다. 자, 유저 계정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운트도 독립적으로, 프로세스 아이디도 독립적으로, 심지어 쉐어드 메모리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을 쓰는 것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러한 기술들이 바로 네임스페이스 기술입니다. 자, 이 네임스페이스 기술을 2008년에 레드햇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있었던 기술 가지고 리눅스 가상화라고 하는 걸 IBM이 2008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리눅스 가상화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도커라고 하는 기술이 발표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요 C그룹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CH루트라고 하는 기술, 특정 디렉토리를 루트 디렉토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기술, 이러한 기술들을 합쳐놓은 리눅스 가상화를 좀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새로운 도커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2013년에 닷클라우드의 CTO가 파이콘에서 발표를 하게 돼요. The Future of the Linux Container라는 제목으로 요 도커를 처음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소스로 전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드햇을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파트너사로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커는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되죠. 지금의 컨테이너 시장에 개척을 한 그러한 플랫폼이 바로 도커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컨테이너 엔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도커닷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도커를 처음 선보였기 때문이에요. 자, 컨테이너 기술 닷클라우드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닷클라우드는 도커닷컴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도커닷컴은 19년도 11월 13일에 바로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하는 미란티스에 매각되어져서 현재는 미란티스 소유의 도커닷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링크들 여러분들이 구글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뭐 신문이나 뉴스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컨테이너 기술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리눅스 커널에서 지원해주는 CH루트, 네임스페이스, C그룹에 대한 기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컨테이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좋겠죠. 자, CH루트라고 하는 거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루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현재 디렉토리 안에 테스트 dir을 만들어 놨는데 트리 명령으로 테스트 dir을 확인해 보면 테스트 dir 안에는요 빈 디렉토리가 있고 lib64 디렉토리가 있고 빈 디렉토리는 bash date라는 명령과 요 명령어들이 실행되는데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을 넣어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커널도 없고 그냥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있는 상태예요. 이때 리눅스, 유닉스가 가지고 있는 CH루트 기술입니다. 이거는 컨테이너랑 아무 상관없이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지원해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 가지고 제가 현재 디렉토리 아래 테스트 dir을 어떻게 하겠다? 루트 디렉토리를 만들래요? 라고 정의를 하면 정말 루트가 바뀝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 디렉토리 물어보면 루트야 라고 나오죠. 그럼 제가 여기서 ls라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현재 테스트 dir 디렉토리가 루트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은 프롬프트를 띄워준 배시쉘과 date라는 명령만 실행 가능합니다. 제한된 공간, 실제 시스템에는 많은 디렉토리가 분명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루트가 되었고요. 여기서 유일하게 실행할 수 있는 명령보다 date라는 커맨드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아파치 웹서버 넣어놓고 웹서버 관련된 프로그램들만 딱 넣어놔서 ch루트 하면 웹서버만 동작되는 독립된 공간, 파이썬 소스코드 집어넣고 파이썬을 실행해주는 명령을 넣어주면 파이썬 애플리케이션만 실행되는 독립된 공간. 이게 바로 컨테이너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기술이 되는 겁니다. 자, ch루트라고 하는 기술이 그렇다라는 걸 봤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술도 본다면 리눅스에서는 PROC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현재 동작 중에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아무거나 번호 하나 입력해 볼게요. 2053번으로 동작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리눅스에서 동작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은요. 전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프로세스가. 그래서 cd에서 ns라고 하는 디렉토리 들어가면 sudo 명령 써서 ls를 보면은요. 여기에 모든 프로세스들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 어딘지 보셨죠? 요 2053번 프로세스입니다. 그 프로세스들은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운트, 네트워크, 프로세스 아이디, 타임, 유저, UTS가 호스트 네임과 도메인 주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이 바로 네임스페이스 기술이에요. 프로세스들마다 호스트 네임, IP 어드레스, PID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안에 C그룹이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가서 보면요. 여기 안에 보시면 C그룹에서 동작되어지는 메모리, 그리고 I/O, 그 다음에 CPU, 모든 등록된 프로세스에게 각각 너는 얼마만큼의 CPU 쓸 수 있어? 얼마만큼의 I/O 쓸 수 있어? 얼마만큼의 메모리 쓸 수 있어? 라고 자기만 쓸 수 있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C그룹 기술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컨테이너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다? 이러한 C그룹이나 네임스페이스, CH루트와 같은 기술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컨테이너 기술을 만든 겁니다. 자, 이 기술을 딱 보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가상머신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했는데 좀 정리가 되시나요? 이렇게 컨테이너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여러분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보셔야 되겠죠. 컨테이너 어디다 설치할 수 있냐? 여러분의 PC에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PC가 리눅스든 맥OS든 윈도우즈 운영체제든 여러분 PC에 직접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매뉴얼은 도커닷컴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도커닷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금 맥OS에 설치하는 방법, 윈도우즈에 설치하는 방법, 리눅스에 설치하는 방법 각각 이렇게 설치 방법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맞춰서 여러분이 원하는 운영체제 환경에다가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클라우드에서 AWS, Azure, GCP 또는 NCP, 네이버 클라우드 여러 클라우드 환경에서요. 여러분은 도커 컨테이너 운영체제 선택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물론 클라우드들마다 설치해주는 매뉴얼들이 따로 서포트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매뉴얼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컨테이너를 설치할 건데 어디다 설치할 거냐면 AWS EC2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EC2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연결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컨테이너를 설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설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 AWS 리눅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sudo 명령 가지고 yum install docker -y 입력해주면 도커 컨테이너가 바로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끝나면은요. 도커 서비스 데몬을 동작시켜주면 됩니다. 자, 도커 서비스 데몬도 sudo 명령과 함께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데몬이 동작됐어요. 저 sudo 명령 가지고 도커 버전이라고 입력해 보면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버전과 서버 버전이 나오면 컨테이너, 지금 도커 컨테이너 25.0.6 버전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해주셔야 되죠. 로그인되어 있는 유저가 누구죠? EC2 유저입니다. 자, EC2 유저는 도커 버전이라는 명령 실행했을 때 퍼미션 디나이드와 함께 이 도커 소켓 파일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거는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권한을 할당해 주게 되면 EC2 유저가 바로 시스템 도커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주냐면요. 예를 들어서 도커 관리자를 나는 EC2 유저로 주겠다 하면은요. 유저 mod -a -g 도커 EC2 유저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아이디하고 EC2 유저를 살펴볼게요. 그러면 EC2 유저가 도커 그룹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EC2 유저는요. 도커라는 명령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유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저 엑시트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접속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커스트의 연결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연결을 진행하게 되면 변경된 권한을 가지고 EC2 유저가 로그인 되기 때문에요. 이때 아이디를 확인해 보면은 도커 그룹의 멤버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커 다음에 버전이라는 명령 실행하게 되면 EC2 유저도 서버 정보까지 표시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EC2 유저가 도커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도커 환경에서 무엇을 쓸 수 있게 되냐면 현재 우리가 설치했던 거는 도커 데몬을 설치했고요. 시스템 CT의 스타트 명령 가지고 도커 데몬을 스타트 시켰습니다. 그리고 EC2 유저는요, 도커 클라이언트 커맨드 도커라는 명령을 통해서 도커에게
뭔가를 요청할 수 있죠. 도커야 컨테이너 실행해줘, 컨테이너 삭제해줘, 컨테이너에 접속해줘, 컨테이너에 로그 보여줘 등등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심지어 컨테이너 빌드해줘 라는 요청도 해줄 수 있고요. 특정 컨테이너 저장소를 레지스트리라고 하거든요. 컨테이너가 저장되어 있는 이 레지스트리에 컨테이너를 푸시, 업로드 시켜줘, 컨테이너를 풀, 다운로드해줘 라고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우리는 컨테이너를 동작시켜주는 도커 데몬과 컨테이너를 컨트롤할 때 사용하는 도커 클라이언트 커맨드,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요, 도커 엔진은요, 여러 가지의 배포판과 함께 오케스트레이션, 볼륨, 컨테이너 D와 같은 컨테이너 데몬, 그리고 도커 빌드를 위한 컨테이너 빌드, 네트워킹, 도커 컨테이너 네트워킹에 해당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서포트해주게 됩니다. 이 중에 우리는 볼륨, 네트워크, 그 다음에 컨테이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명령어들, CLI 명령들을 사용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EC2에 도커 설치하는 거 간단하게 봤었죠? 그리고 도커 관리자 만드는 것도 저와 함께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PC에다가 도커를 먼저 설치해 놓으시고, 그리고 도커 명령을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커를 설치했으니까 도커를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셔야 되겠죠. 도커 핵심적인 명령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관리하는 명령으로 도커 서치, 뭐냐면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도커 컨테이너가 잔뜩 저장되어 있는 도커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도커 허브라고 하는데요. hub.docker.com으로 우리는 접속할 수가 있고요. 자, hub.docker.com에 접속하게 되면요, 컨테이너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텐서플로우부터 시작해서 파이토치, 아래쪽에 멤캐시, 엔진엑스, 비즈박스 등등등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입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중에 엔진엑스 레파지토리 안에 수많은 엔진엑스 태그를 가지고 버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전의 컨테이너들을 우리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창고가 있습니다. 수많은 컨테이너가 있는 이 창고에서 우리는 도커 서치 명령 가지고 어떤 컨테이너가 있어 검색할 수 있고요. 도커 풀 명령으로 특정 컨테이너를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컨테이너 이미지가 얼마나 되는지 도커 이미지스라는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면 도커 히스토리 명령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커 인스펙트 명령으로도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로컬에 저장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삭제할 때는 도커 RMI라는 명령 가지고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컨테이너를 관리해 줄 수 있고요. 좀 전에 도커 풀 명령으로 컨테이너 다운로드 받았어요. 다운로드 받은 컨테이너를 현재 동작시키겠다 하게 되면 도커 크리에이트, 도커 스타트라는 명령 가지고 실행해 주는데, 이거 짧게 줄여서 한 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 다운로드 받으세요. 크리에이트 하세요. 스타트 하세요. 묶어서 한 번에 도커 런 명령 가지고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당연히 도커 런 명령을 더 선호하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 실행하는 것보다 한 번에 실행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동작 중인 컨테이너 상태를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도커 PS, 많이 쓰는 옵션이 도커 PSA, 지금 스탑 중인 거, 그 다음에 만들기만 된 거, 러닝 중이지 않은 컨테이너들도 포함해서 보여주세요라는 all이라는 옵션에 A를 많이 쓰고요. 현재 컨테이너 상태를 자세히 보고 싶으면 도커 인스펙트 명령으로 실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동작 중인 컨테이너를 중지시킬 때는 도커 스탑, 완전히 컨테이너를 삭제할 때는 도커 RM, 도커 킬이라는 명령 가지고 강제 종료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앞서서는 컨테이너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는 걸 봤다면, 뒤에서는요, 그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실행하고 종료시키고 실행 중인지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내용들의 명령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실습 통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명령 가지고 이미지스라는 명령 실행하게 되면 현재 로컬 PC에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커 서치라는 명령 가지고 엔진엑스라고 하는 웹서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엔진엑스가 포함된 이름,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컨테이너를 검색해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이 중에 오피셜 이미지가 바로
도커닷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이런 컨테이너가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컨테이너죠. 자, 이러한 오피셜 이미지의 엔진엑스를 저는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자, 컨테이너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게 바로 도커 풀 명령의 엔진엑스, 원래 뒤에다가 태그를 써줍니다. 1.27 버전이라고 버전에 해당하는 태그를 써주는 게 일반적인데, 잘 모르겠어요 하고 생략하게 되면은 레이테스트라고 하는 최신 버전의 컨테이너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생략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컨테이너 하나가 다운로드 되는 중이에요.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레이어가 다운로드 돼서 저장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도커 이미지스라는 명령 가지고 확인했더니 이 엔진엑스 레이테스트가 188메가짜리이고 2주 전에 컨테이너 허브에 업로드된 그러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러한 아이디를 붙여서 다운로드했어 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컨테이너 이미지예요.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저는 컨테이너를 실행해 줄 수가 있죠. 도커 한 다음에 create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실행해 주는 겁니다. 도커 크리에이트 뒤에다가는 쓸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모리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볼륨을 할당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CPU를 할당해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드웨어 리소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옵션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중에 네임이라는 걸 써줄 거예요. 도커 크리에이트 해주는데 컨테이너 이름을 여러분이 붙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생략하게 되면 도커가 알아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웹서버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컨테이너 이미지는 엔진엑스 레이테스트 버전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테스트는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여기까지 입력한 다음에 엔터 누르게 되면 컨테이너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도커 ps 명령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있습니다. 도커 PS는 러닝 중인 컨테이너 정보만 보여요. 그러니까 all 전부 다 보여주세요 할 때는 대시 A를 붙여주면 블라블라 네임의 컨테이너 아이디 12글자 해시 문자 원래는 훨씬 더 긴 문자인데 이 중에 12글자만 컨테이너 아이디로 사용하고 있고요. 동작되고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는 엔진엑스 이러한 커맨드를 가지고 실행했고 19초 전에 크리에이트가 돼서 현재 상태는 크리에이트 된 상태다. 이름은 뭐다? 웹서버다. 컨테이너가 크리에이트만 되면 안 되겠죠. 러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도커 스타트 해놓고 웹서버라고 붙여도 되고 아이디를 붙여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거 입력하셔서 스타트 시켜주면 컨테이너 러닝 됐습니다. 러닝 중인 컨테이너는요. chroot, cgroup, 네임스페이스 이걸 이용한 독립된 공간에서 실행되고 있는 마치 하나의 독립된 가상머신이 되는 거죠. 좀 전에 옵션 보셨듯이 크리에이트 뒤에다가 이 컨테이너에게 할당할 수 있는 CPU 양, 메모리 양, I/O, 전송 속도들 등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마운트, PID, 유저, 네트워크, IPC, UTS까지 전부 6개의 항목이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실행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현재 컨테이너 동작 중. 웹서버라고 하는 공간이 현재 리눅스 시스템에 있지만 완전하게 격리된 공간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죠. 자기만의 할당받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는 따로 할당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되면 이런 형태로 운영되게 되는 겁니다. 자, 웹서버 동작 중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inspect라는 명령 가지고요. 웹서버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자세히 볼래요 했더니 현재 할당된 컨테이너의 IP 어드레스가 보입니다. 독립적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이 컨테이너에 제가 컬 명령을 가지고 172.17.0.2번으로 접속을 해주면요. 이렇게 웰컴 투 엔진엑스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컨테이너를 포트 포워딩을 해주게 되면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죠. 자, 동일한 컨테이너를 하나 더 실행해 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도커 크리에이트 명령이 아니라 도커 런 명령으로요. 백그라운드로 실행해 주세요 하고요. 런 명령을 할 때는 백그라운드 모드면은 대시 D, 포그라운드 모드면은 IT와 같은 옵션들을 넣어서 알려줘야 됩니다. 네임은 저는 웹 2번이라고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포트도 포워딩 한번 시켜서 동일한 엔진엑스
컨테이너를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완전하게 동일하게. 근데 이름만 바꿨습니다, 여러분. 백그라운드 모드로 실행되는 건 똑같고요. create 대신에 무슨 명령 내렸어요? run이라는 명령 내렸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컨테이너는 실행됩니다. 이제 엔진엑스 웹서버 컨테이너가 몇 개 실행됐죠? 2개 실행됐어요. 이게 여러분 컨테이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호스트에서 직접 엔진엑스 웹서버 2개 실행한다?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포트가 충돌나니까.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는요. docker ps라는 명령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컨테이너가 웹2라는 이름, 웹서버라는 이름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이런 컨테이너들은요. 각각 독립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웹2라고 하는 요 위쪽에 있는 아이의 IP 어드레스를 docker inspect 명령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웹서버를 봤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0.2번 IP 썼었죠? 그런데 웹2라고 하는 아이를 확인해 보면요. 172.17.0.3번, 0.2, 0.3, 0.4, 0.5 단위로 IP 어드레스가 컨테이너마다 독립적으로 할당되죠. 컨테이너 호스트 네임은 컨테이너 이름을 할당받아 쓰게 되고요. chroot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완전하게 독립된 공간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방금 전에 제가 실행했던 웹2라고 하는 컨테이너는 포트 포워딩을 시켰어요. 바로 로컬호스트의 80번을 접속하게 되면 컨테이너 80번으로 뭐 해라? 포트 포워딩 해줘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에서 80번 포트가 열려 있다면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80으로 접속을 했을 때 Welcome to Nginx라는 웹페이지가 딱 뜨게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지원되는 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컨테이너 실행했죠. 자, 동작 중인 컨테이너들 중지시키고 싶어요? docker stop 해놓고요. 내가 중지시키고 싶은 컨테이너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웹2를 중지시켰으니 좀 전에 확인했던 Welcome to Nginx 웹페이지는 다시 띄울 수 없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중지됐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중지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서비스가 중지됐으니 당연히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docker ps 명령 실행해 볼게요. 그랬더니 현재 뭐가 동작 중이다? 엔진엑스 웹서버만 동작 중이네요. 그러면 스탑 시킨 아이는요. 스탑이 된 거지 삭제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는 현재 exit 종료된 상태고 하나는 up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자, 둘 다 중지시켜 볼까요? docker 하고 스탑해서 이번에는 웹서버를 스탑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러면 둘 다 이렇게 실행 중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고요. A 옵션을 써야지만 보입니다. 이렇게 중지된 컨테이너는 여러분이 docker rm이라는 명령 가지고 컨테이너를 아예 삭제해 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스타트 명령 가지고 나 웹2를 다시 뭐 할래요? 실행시킬래요? 하고 다시 한번 동작시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다시 업됐습니다. 자, docker rm 명령으로 저 웹서버라고 하는 아이 삭제하게 되면 컨테이너 완전히 삭제해 버릴 수 있어요. 자, docker ps 명령 가지고 확인했더니 어때요? 삭제돼서 없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웹2도 삭제해 보려고 할게요. 그랬더니 불평을 하네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 웹2라는 컨테이너가 러닝 중이야. 러닝 중인 컨테이너는 뭐 하기 전에 삭제할 수가 없어. 스탑하기 전에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삭제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F라고 하는 옵션을 써주게 되면 false, 바로 강제로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옵션까지를 현업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습을 좀 해보시면 컨테이너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 이미지 조금 더 볼까요? docker images 라고 봤더니 컨테이너는 삭제됐지만 이미지가 지워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 컨테이너 이미지는 디스크에 저장된 이미지고 컨테이너는 현재 동작 중에 프로세스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프로세스를 완전히 종료시킨 게 바로 docker rm.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는 게 docker stop.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게 docker start.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docker create가 되는 거죠. 그리고 docker images는 이 이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앞서 실습하면서 가볍게 살펴봤었는데요. docker run 다음에 대시 D 옵션을 써주게 되면 백그라운드 모드, 디태치 모드로 실행해 주는 거고요. IT 옵션을 넣어주게 되면요. 이 컨테이너에 인터랙티브하게 터미널을 만들어서 실행해 주는데 그 컨테이너가 터미널 명령어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을 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포그라운드 모드, 백그라운드 모드 두 가지 형태로
컨테이너를 동작할 때 이러한 형태를 실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커 명령은요, 우리 추가로 좀 더 볼게. 프로세스 형태로 컨테이너가 실행 중입니다. 그럴 때 나는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다가 여기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실행하고 싶어. 그럼 도커 exec 컨테이너 이름 컨테이너에서 실행하고 싶은 명령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도커 탑은요, 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동작 중인지 ps 명령으로 확인해서 출력해줘라는 게 도커 탑 컨테이너 이름 해주면 해당하는 컨테이너에서 동작 중인 프로세스들 목록을 볼 수 있고요. 도커 로그스 컨테이너 이름 넣어주면 이 컨테이너가 만들어내는 로그들을 스탠다드 아웃풋 화면으로 뿌려서 보실 수가 있고요. 도커 카피, 이 호스트에 있는 파일을 컨테이너로 복사한다든지 컨테이너에 있는 파일을 호스트로 복사한다든지 파일을 복사할 때 쓸 수 있고요. 컨테이너가 처음 실행했을 때와 그리고 나중에 변경된 사항들 어떤 것들이 변화됐는지 확인할 때는 도커 diff라는 명령 가지고 컨테이너를 이름 넣어주면 변경사항이 파일이 add 됐으면 A, 파일이 delete 됐으면 D, change 됐으면 C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컨테이너 조작해주는 명령이에요. 앞서서는 단순히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확인만 해봤다면 이번에는 컨테이너를 실제 조작하는 명령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런 명령도 아주 가볍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이트에서 많이 쓰는 명령이니까. 도커 이미지스라는 명령 가지고 이미지 엔진엑스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저는 도커 run 명령 가지고 백그라운드 모드로 name은 웹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게요. 엔진엑스 웹서버를 레이테스트 버전을 동작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백그라운드 모드로 웹1이 실행됐습니다. 자, 도커 ps 명령 가지고 보면은 웹서버가 실행 중인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컬 명령으로 172.17.0.2번에 접속하게 되면 웰컴 투 엔진엑스 웹페이지가 잘 뜨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실행해 볼게요. 똑같은 엔진엑스인데 저 IT라고 하는 옵션 써주고요. 여기에다가 빈 밑에 배시라고 넣어줄게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컨테이너를 실행해 주는데 포그라운드 모드를 실행하면서 웹서버 데몬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뭘 실행해요? 엔진엑스 컨테이너 안에 있는 빈 밑에 배시쉘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거기에 IT 옵션으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동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다르게 넣어서 실행했더니 이렇게 컨테이너가 실행됐는데 좀 전처럼 엔진엑스 웹서버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뭐가 실행됐죠? 쉘이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쉘 프롬프트가 떠 있고 여기서 리눅스 커맨드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으니까 리눅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엔진엑스 웹서버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죠. 자, 엑시트 해주게 되면 컨테이너는 중지됩니다. 자, 이게 바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형태의 컨테이너고요. 자, 다시 도커 ps a 명령 가지고 동작 중인 컨테이너 다시 보면요. 자, 동일한 컨테이너 엔진엑스인데 하나는 제가 빈 밑에 배시 가지고 실행했고요. 하나는 웹서버 컨테이너를 가지고 동작을 해서 현재 러닝 중인 상태입니다. 자, 이 컨테이너는 삭제해서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도커 rm 명령 가지고 웹2는 삭제하고요. 현재는 웹1 컨테이너만 러닝 중인 상태죠. 이 러닝 중인 컨테이너 안에다가 특정 명령어를 실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자, 컨테이너 이름은 웹1이라는 컨테이너고 저는 여기에다가 호스트 네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컨테이너 내부에서 호스트 네임이라는 명령을 실행해 주세요 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 안에서 이 명령이 실행돼서 컨테이너 이름을 호스트 네임으로 송출해 주게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빈 밑에 배시를 넣어주게 되면 배시쉘이 접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IT, 인터랙티브에 터미널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넣어서 배시쉘로 접속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제가 처음부터 아예 포그라운드를 실행했는데 이번에는요. 백그라운드를 실행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쉘을 띄워서 컨테이너 내부로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USR 밑에, 쉐어 밑에, 엔진엑스 밑에 HTML 디렉토리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index.html이 있죠. 이게 바로 웹페이지. 제가 이거 바꿔볼게요. 헬로 도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거를 index.html로 수정했습니다. 자, 이런 리눅스 명령어들 다 자유롭게 내린 다음에 엑싯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컬 172.17.0.2번으로 접속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헬로 도커라고 웹페이지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명령을 제가 실행해 봤고요. 여기서 뭐 error.
HTML 이런 문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not found 에러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에러 메시지도 발생시킨 다음에 도커 명령 가지고 이번에는 로그스 웹 1을 살펴봤더니 방금 전에 저 명령을 요청했던 컬 명령, 에러 메시지 표시됐던 것까지 로그 정보들을 표시해 줍니다. 당연히 대시 F 하게 되면요. 실시간으로 로그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컨트롤 C. 그리고 샵이라는 커맨드는요. 요 웹1이라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 정보들 보여줘. 그러니 웹1 컨테이너에서는 이런 프로세스가 동작 중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도커 카피 웹1이라는 컨테이너에 있는 USR 쉐어 밑에 엔진X 밑에 HTML 밑에 index.html을 현재 디렉토리로 뭐 하겠다? 복사하겠다라고 했더니 현재 디렉토리 아래 index.html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만든 거였었죠. hello 도커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도 복사가 됩니다. 도커 diff 명령까지 봐볼까요? diff하고 웹1이 처음 컨테이너 이미지였던 시점과 컨테이너로 동작되는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어 하면은 index.html 바뀐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요 index.html이 change 됐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add 됐어. 이런 건 change 됐어. 이런 건 add 됐어.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되면요. 도커 exe, tab, 로그스, zip, diff와 같은 명령들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조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테이너 조작 명령어까지 살펴봤고 현재 동작 중인 컨테이너 RMF로 웹1을 안전하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컨테이너는요.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되죠. 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컨테이너들은요. 이렇게 이미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hub.docker.com에서 다운로드 받는 이미지가 이러한 형태로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 레이어에 파일 1, 파일 2, 파일 3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컨테이너를 다운로드 받아서 컨테이너를 런하고 실행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파일 4를 하나 추가하고 파일 2를 수정했어요. 뭐처럼 index.html 수정한 것처럼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파일이 완전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져서 hello docker라는 index.html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welcome to nginx가 있었던 index.html은요 그대로 있는 거죠. 이미지는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은 우리가 수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정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그 레이어에서 새롭게 파일을 오버라이트 시켜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요. 변경된 파일 2, 새롭게 추가된 파일 4, 그러니 최종적으로 파일 1도 보이고 변경된 파일 2가 보이고 파일 3가 보이고 파일 4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컨테이너 이미지 구조예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거고요. 이러한 이미지로 도커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리드온 이미지,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런해서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컨테이너 레이어가 생기게 되고 그 컨테이너 레이어는 오버레이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러한 구조가 바로 이미지 레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레이어가 많은 게 좋을까요? 레이어가 적은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레이어가 많으면 오버헤드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적은 레이어가 좋습니다. 적은 사이즈의 경량의 레이어 수도 적은 컨테이너가 좋은 컨테이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컨테이너 이미지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실행하게 되면 컨테이너 레이어가 생기게 되고 컨테이너 이미지 레이어와 컨테이너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는 걸 가지고 컨테이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컨테이너를 삭제하는 거는요. 컨테이너 레이어는 완전하게 삭제되죠. 하지만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았죠. 그렇죠? 이 개념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다음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컨테이너의 스토리지와 컨테이너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컨테이너 스토리지를 왜 봐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봐야 됩니다. 컨테이너 좀 전에 컨테이너 레이어에서 만들어졌던 것들 어땠었죠? 컨테이너 레이어에서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들은 컨테이너가 삭제될 때 없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컨테이너로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MySQL 데이터베이스는 Variable Library MySQL이라는 디렉토리 아래 실제 DB 콘텐츠,
고객 정보라든지 상품 정보라든지 고객에 대한 접속 정보라든지 이러한 많은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저장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제 어디에 이미지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죠? 요 컨테이너 레이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컨테이너를 삭제해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컨테이너 레이어에 있는 수많은 DB 데이터들, 고객 정보, 상품 정보, 뭐 장바구니 정보, 결제 정보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싹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다면 있으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까요? 바로 컨테이너 레이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디스크에 보존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컨테이너 스토리지를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컨테이너 스토리지는 미리 호스트의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저장소와 컨테이너 저장소를 마운트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대시 V 옵션, 컨테이너를 런할 때 대시 V, 호스트 경로, DB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면 베리어블 라이브러리 MySQL 저장 공간을 뭐예요? 연결을 시켜서 이곳에 쌓여지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콜론 읽기만 가능하고 컨테이너가 디스크에 쓰는 거 불가능하게 한다면 리드 온리 아니면 리드라이트 허용하려면 리드 온리를 안 쓰면 됩니다. 기본이 리드라이트 허용. 그리고 리드 온리 쓰면 읽기만 가능하도록 되는 거죠. 마운트에서 라이팅은 안 되고 읽기만 가능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볼륨 마운트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볼륨 마운트,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네트워크입니다. 첫 번째로 실행되는 컨테이너는 172.17.0.2번, 두 번째로 실행되는 컨테이너는 172.17.0.3번, 세 번째는 0.4, 0.5, 0.6 이렇게 하나씩 숫자가 커지면서 IP 어드레스가 독립적으로 할당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72, 17로 시작하죠. 그쵸? 172, 17, 0.0에 쌓이던 16 네트워크 안에서 0.1번은 도커가 게이트웨이, 나트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IP가 할당돼서 컨테이너 간의 네트워크 통신은 당연히 잘 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들은요. 도커가 쓰고 있는 172, 17.0.1번의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서 나트, 네트워크의 어드레스를 트랜슬레이션하죠. 호스트 IP로 바뀌어서 밖으로 외부 통신이 가능하도록 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나트 네트워크, 컨테이너의 IP를 호스트의 IP로 바꿔서 통신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반대로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호스트의 80 포트로 접속하게 되면 첫 번째 컨테이너의 80으로 포워딩 해주는 일도 이 도커 제로가 해주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대시 P 옵션으로 엔진엑스 웹서버 웹브라우저로 포트 포워딩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그럴 때 앞서 썼던 것처럼 대시 P 호스트 포트 80을 컨테이너 80 포트로 뭐 해줄래요? 포트 포워딩 해주세요 라고 요청. 또는 컨테이너의 포트만 입력하게 되면 호스트 포트는 랜덤하게 임의의 포트가 만들어져서 포트 포워딩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컨테이너 간의 통신도 잘 되고 외부와 통신하는 것도 어려움 없이 지원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컨테이너 네트워크, 바로 도커 제로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볍게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이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이미지스 보면은요, 동일하게 지금 엔진엑스 웹서버가 있는 상태고요. 저는 엔진엑스 웹서버에 포트 포워딩과 그리고 볼륨 마운트를 해볼게요. 먼저 영구적인 공간으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는 제가 sudo 명령으로 mkdir 최상위 디렉토리 아래 웹데이터라는 디렉토리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자, sudo-i 해야 되겠네요. cd 웹데이터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echo 명령으로 hello docker라고 하는 글자를 담고 있는 index.html 문서 하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exit했습니다. 이번에 컨테이너를 실행해 볼게요. docker run 명령으로 컨테이너를 실행해 보는데 docker run name은 웹서버라는 이름을 넣어주고요. 볼륨 마운트를 시켜줍니다. 호스트에 웹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컨테이너의 USR 밑에, 쉐어 밑에, 엔진엑스 밑에 HTML 디렉토리로 어떻게 리드 온리 읽기만 가능하도록, 그렇죠. 만들어진 HTML 문서를 컨테이너에서 송출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컨테이너에서 수정하는 거는 보안상 안 바람직하겠죠. 읽기만 가능하게 하고요. 포트 포워딩을 시켜볼게요. 호스트의 80 포트를 컨테이너의 80 포트로 포트 포워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모드로 엔진엑스 웹서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실행됐어요. 먼저 컬명령으로 172 17.0.2번으로 헬로우 도커 실행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볼륨 마운트 잘 돼 있는 거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의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자, 새 탭에서 엔터 눌러보면 헬로우 도커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트 포워딩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몇 가지 명령만 가지고도 바로 쓸 수가 있죠. 포트 포워딩 옵션, 그 다음에 볼륨 마운트 해주는 거. 자, 영구적인 데이터 보존이기 때문에 제가 수도 명령 써가지고 cd 웹데이터 디렉토리 들어가서 여기서 만약에 수정한다면요. 그 수정된 내용이 바로 적용되겠죠. 볼륨 마운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index.html 공간이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html 이 디렉토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 명령으로 헬로 도커를 헬로 월드라고 바꿔볼게요. h1 태그를 붙여서요. index.html로 집어넣어서 수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쵸. 헬로 월드로 바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도커 스토리지와 도커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푸트 포워딩 해주는 거, 볼륨 마운트에서 영구적으로 데이터 보존하는 거 꼭 필요하겠죠?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컨테이너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빌드하는 방법입니다. 컨테이너 빌드를 위해서 알아야 될 건 바로 도커 파일의 문법이에요. 이 도커 파일을 가지고요. 컨테이너의 기본 환경, 베이스 이미지는 무엇으로 해줄 거야? from. 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 컨테이너 내에서 이런 리눅스 쉘 커맨드들 실행해서 컨테이너를 만들어줘. 컨테이너의 파일을 복사해줘. add copy. 컨테이너에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는 여기로 쓸 거야. 컨테이너에서 환경 변수, 컨테이너를 실행해 줄 수 있는 유저 누구를 쓸 거야. 컨테이너에서 포트 익스포즈 할 거야. 컨테이너 러닝 할 때 자동으로 이 명령어들이 실행되게 해줘. cmd 엔트리 포인트. 이러한 커맨드들이 바로 도커 파일에서 쓸 수 있는 커맨드들이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컨테이너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컨테이너 하나를 빌드해 보도록 할게요. Node.js 기반의 소스 코드를 실행해주는 간단한 컨테이너를 빌드해 볼 텐데 먼저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줍니다. P에서 현재 디렉토리 아래 빌드에 노드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저 빌드 디렉토리 안에 노드 디렉토리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먼저 소스 코드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app.js에 그런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넣을 텐데 우리는 소스 코드를 제가 카피 앤 페스트해서 웹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Node.js 프로그램입니다. 8080 포트를 열어서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들어오면 200번 상태 코드와 컨테이너 이름을 송출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고요. 이러한 소스 코드가 있어요. 이 소스 코드 실행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노드라고 하는 아이를 설치해야 되죠. 그런데 이걸 뭐 하겠다? 나는 직접 노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서 이 소스 코드가 실행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뭐 해줍니까? 바로 도커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도커 파일의 첫 번째는요. 프롬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노드 해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버전을 써주면 되는데 그냥 저는 노드 12라고 버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컨테이너의 설비 기억나시죠? 가장 기본이 되는 설비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노드 12라고 하는 설비를 하고 그리고 소스 코드를 집어넣는 거죠. 8080 포트를 열고 고객이 들어오게 되면 200번 상태 코드와 컨테이너 이름을 송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집어넣어주는 거죠. 자, 노드 12 베이스 이미지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이 카피, 앞서서 만들었던 app.js라는 파일을 컨테이너의 최상위 디렉토리 app.js로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요 소스 코드가 전달됩니다. 자, 소스 코드가 전달됐어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이 소스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는 cmd를 써도 되고 엔트리 포인트를 쓰셔도 됩니다. 엔트리 포인트라고 저는 넣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어와 이런 내용들은 대소문자를 좀 구분해서 씁니다.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건 아니고 도커 파일의 명령어는 대문자로 도커 파일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들은 소문자로 표현해주게 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엔트리 포인트 해놓은 다음에 제가 컨테이너가 러닝될 때 실행되는 명령어로는요. 노드 해놓고요. 최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app.js를 실행해줘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담아주고요. 컨트롤 D 해주면 현재 디렉토리에 뭐가 생겼습니까? 도커 파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 도커 파일 가지고 나는 뭐 하겠다? 이런 컨테이너를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도커 빌드라고 하는 커맨드가 됩니다.
자, 도커 빌드라는 명령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시 T 옵션 다음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테이너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는 app.js라고 넣어놨다. 그런 다음에 콜론 해놓고 태그도 쓸 수 있어요. 제가 버전 1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생략하게 되면 자동으로 레이테스트가 할당되게 됩니다. 근데 붙이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붙여서 쓸 수가 있죠. 버전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도커 파일을 읽어서 실행하겠다라고 넣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도커 파일이 다른 디렉토리에 있다면 파일 해놓고 tmp 디렉토리에 있는 도커 파일 이렇게 쓰셔도 그 도커 파일을 기준으로 컨테이너 빌드해 주게 되고요. 생략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도커 파일을 가지고 컨테이너 빌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첫 번째 Node.js를 가져오고 두 번째 app.js를 복사해 주게 되면 컨테이너 빌드가 끝나게 되고요. 그럼 프롬프트를 딱 띄우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진행하게 되면 우리의 컨테이너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컨테이너가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제가 app.js v1이라는 이름으로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자, 컨테이너가 빌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요? 도커 이미지스라는 명령 가지고 확인하면 여러분이 만든 컨테이너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도커 run 명령으로 뭐 해줄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모드로 name은 app.js라는 이름으로 실행해 줍니다. app.js v1을 실행해 주면 됩니다. 포트도 제가 포워딩하고 싶으면 8080에 8080이라고 포트 포워딩 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고 실행했습니다. 컨테이너 실행됐고요. 해당하는 요 인스턴스에 8080 포트로 접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080 엔터 눌러주면 자, 컨테이너 호스트 아이디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컨테이너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봤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충분하게 해볼만 하네요. 자, 컨테이너 만들 때 여러분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도커닷컴이나 도커 베스트 프랙티스 이곳에 컨테이너를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컨테이너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멀티 스테이지 빌드 해라 라고 나와 있죠. 베이스 이미지는 믿을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라. 그리고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들만 집어넣어라 등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 좋은 컨테이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제가 정리했습니다. 설치 구성을 최소화시켜라. 그래서 컨테이너를 빌드할 때 설치 정보들은 구성 자체를 최소화시켜서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컨테이너당 하나의 서비스를 수행해주는 작업을 집어넣는 게 좋은 컨테이너. 컨테이너 빌드할 때 멀티 스테이지 기술을 이용해서 용량을 경량으로 작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컨테이너 빌드하다 보면 컨테이너 내부에서 apt라는 명령, ym이라는 명령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거든요. 그때 캐시가 컨테이너 내부에 쌓이게 됩니다. 그 캐시들은 전부 다 제거해서 경량의 컨테이너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러닝하면 실행되어지는 프로그램에 혹시라도 좀비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불필요하게 도구, 컨테이너 내부에다 함께 같이 설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컨테이너 베이스의 이미지 선택할 때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충분하게 보안상 문제가 없다라는 거 확인한 후에 사용해라. 그리고 이미지에 올바른 태깅을 해서 오래된 제품이 레이테스트가 되지 않도록 레이테스트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좀 고려해라. 그리고 공개된 컨테이너들 사용할 때 신중하게 골라라. 왜? 컨테이너 이름만 보고 겉모습만 봐서는 이 컨테이너가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믿을 수 있는 사이트 또는 도커 오피셜 이미지들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빌드해서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 빌드할 때 여러분 권장사항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컨테이너의 저장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저장소는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부르는데요. 퍼블릭 레지스트리가 있고 프라이빗 레지스트리가 있어요. 말 그대로 퍼블릭 레지스트리는 우리가 다 업로드 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다운로드도 전 세계 누구든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오픈한 컨테이너들. 우리 GitHub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GitHub에 공개된 소스 코드는 전 세계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고 공개시키는 거죠. 그런데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있는 거는 저만 업로드할 수 있고 저만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다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서 운영될 것이고, 개인이 개발해서 공유하거나 또는 협업을 통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만드는 거는 대부분 다 퍼블릭 레지스트리로 공유하겠죠. 자, 이런 형태를 쓸 수 있고요. 퍼블릭 레지스트리,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중에서 퍼블릭 레지스트리는 가장 유명한 게 도커 허브. 앞서서 우리 hub.docker.com으로 확인했던 수많은 컨테이너가 저장되어 있는 컨테이너 창고, 이 창고를 통해서 다운로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AWS, 구글, GCP,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공개된 저장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는 하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지원해주는 아마존의 ECR 같은 그러한 공간들을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 ECR은 퍼블릭 레지스트리도 만들 수 있고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 ECR을 통해서 퍼블릭 레지스트리 만드는 거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아마존의 ECR 서비스로 들어와 있고요. 왼쪽 카테고리 보니까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있고요. 퍼블릭 레지스트리 있습니다. 이게 레지스트리를 클릭해주면요. 리포지토리 생성이라고 있죠. 리포지토리 생성에다가 제가 원하는 이름의 리포지토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저는 무엇을 넣어줄 거냐면 여기에 있는 컨테이너 중에서도요. 앱.js를 위해서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앱.js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어떤 운영체제에서 실행됐다, 그리고 소개,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 등등을 넣어준 다음에 생성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퍼블릭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주소. 그리고 이 퍼블릭 리포지토리 안에 들어가면 아직 컨테이너는 없어요. 푸시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럼 푸시 명령 보기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어떻게 푸시하면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로그인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WS ECR부터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명령을 요거 복사한 다음에 컨테이너 푸시하고 싶은 터미널에서 그대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실행을 해주게 되면 도커 로그인 작업이 진행돼서 로그인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실행할 명령에 도커 빌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빌드를 해놓은 상태죠. 그러니 그 빌드 해놓은 상태에 넘어가서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커 태그를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태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커 이미지스에 보면은 앱.js v1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요거 좀 수정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앱.js v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public ECR에 앱.js v1이라는 이름으로 뭐 하겠다? 나는 태깅을 바꾸겠다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물론 레이테스트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태깅을 했어요. 그러면은 도커 이미지스 한번 볼게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렇게 같은 컨테이너인데 이름이 몇 개가 됐죠? 앱.js v1, 그 다음에 public ECR AWS 블라블라 앱.js latest 이름이 두 개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태깅이 되는 겁니다. 자, 태깅된 이 컨테이너 이미지는 이제 뭐 해주면 된다? 푸시해주면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 가서 컨테이너 이미지 푸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프리페어링 작업 끝난 다음에 푸시가 쭉 진행되고 있죠. 푸시 다 끝나고 나면 어디에서 여기에 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곳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는 컨테이너로 오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통해서 컨테이너 푸시해주는데 닫게 할게요. 요거 동일한 방법으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만들게 되면 여러분만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이 퍼블릭 공간을 만들게 되면 제가 업로드한 걸 누구든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테이너가 되는 겁니다. 컨테이너 전부 다 푸시 된 것 같죠? 메시지 뜨면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 지금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푸시된 레이테스트 컨테이너 이미지 확인되죠? 자, 앱.js 안에 컨테이너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만약에 필요 없습니다.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먼저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딜리트해서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 레퍼지토리 들어가서 앱.js를 삭제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딜리트해서 삭제합니다. 그럼 완전하게 삭제되죠. 이렇게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푸시까지 해서 쓰실 수 있고요. 도커 명령 가지고 허브에 업로드 시키거나 레지스트리, ECR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컨테이너를 업로드 시킨 후에 EKS라든지 또는 ECS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빌드해서 운영하는 이그젬플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컨테이너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이렇게 보니까 컨테이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컨테이너 빌드에서 운영하는 것 같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미 강사였습니다.